안녕하세요. 로버랩입니다. 자, 대학 강의 그대로 프로세싱 2편을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세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장황하게 했던 것 같아요. 프로세싱이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자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로세싱 강의, 실제로 우리가 코딩 연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쭉 프로세싱만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레퍼런스 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엘립스, 라인, 포인트, 렉트 이렇게 다뤄본 것 같아요. 그 외에 서클, 쿼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습해보고 이번 수업을 들으셨길 바래요. 같이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라이앵글부터 보도록 하죠. 자, 트라이앵글을 보시면 자, 매개 변수가 6개네요. 그리고 x1, y1, x2, y2, x3, y3 자, 이렇게 6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주면 첫 번째 2개는 x, y 좌표, 자, 세 번째, 네 번째 매개 변수는 두 번째 좌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매개 변수는 세 번째 좌표, 이렇게 3개의 점을 이어주는 삼각형을 그려주는 함수예요. 라인과 비슷한 명령어니까 굳이 코드로 실습해 볼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자, 쿼드라는 명령어 한번 볼까요? 자, 쿼드라는 명령어는 트라이앵글과 비슷해요. 대신 매개 변수가 2개가 더 많아요. x4, y4 그러니까 즉 삼각형은 3개의 점, 그 다음에 쿼드는 4개의 점을 입력해 주시면 그 4개의 점을 이어주는 사각형이 그려지는 명령어예요. 자, 엘립스는 타원을 그리는 명령어라면 서클은 그냥 원을 그리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3개를 입력해 주시고 좌표, x좌표, y좌표를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랑 높이를 하나의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스퀘어 볼까요? 스퀘어도 매개 변수는 3개고요. 서클과 마찬가지로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너비, 높이를 하나의 매개 변수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도형 그리는 명령어는 아크를 빼고 다 했어요. 아크는 나중에 각도를 처리하는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크를 뺀 나머지는 다 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 분들도 계실 텐데 명령어 2개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인 렉트와 쿼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쿼드의 레퍼런스 페이지고 여기 아래가 렉트의 레퍼런스 페이지예요. 이 문법을 보시면 쿼드 괄호하고 xy, xy 굉장히 명료하게 이건 x좌표야, 이건 y좌표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렉트 명령어를 보시면 설명해보면 x좌표, y좌표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by default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x좌표, 기본적으로는 y좌표, 기본적으로는 너비, 기본적으로는 높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기본이 아닌 다른 상태에서는 이 ABCD라는 값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걸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렉트 명령어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쭉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 렉트 명령어와 관련된 명령어들이 여기 보여지네요. 쿼드는 똑같이 사각형, 비슷하게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니까 관련됐다고 표시가 된 것 같고 이 위에 렉트 모드라는 게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예제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렉트 모드라는 명령어는 매개 변수로 넣을 수 있는 게 코너, 코너스, 레이디어스, 센터 이렇게 4가지래요. 그리고 기본 세팅이 코너라고 하네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죠. 자, 렉트 모드 괄호 열고 코너라고 입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흰색으로 칠한다고 세팅을 했네요. 그러고 나서 네모를 그리는데 25, 25 픽셀 위치, 대다수의 예제는 여기가 100픽셀, 100픽셀짜리 창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좌표값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 25 픽셀이니까 전체 100픽셀의 4분의 1이죠. 25, 25. 자, 이 점이네요.
이 점으로부터 우리가 네모를 그릴 때 렉트라는 명령어는 x좌표, y좌표, 너비, 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픽셀, 50픽셀짜리 네모를 그려라 라는 명령어인 거죠. 자, 그런데 렉트 모드를 코너스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회색으로 칠하게 한 다음에 매개 변수 값은 똑같아요. 25, 25, 50, 50.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작은 원이 그려졌어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매개 변수가 뜻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좌측 상단 코너의 점의 위치예요. 자, 그런데 코너스라고 세팅을 해주면 자, 오른쪽 하단의 코너의 위치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 25픽셀, 요 픽셀에서부터 50, 50픽셀, 요 위치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명령어가 된 거죠. 자, 레이디어스랑 센터도 볼까요? 렉트 모드 레이디어스라고 해주면 먼저 앞에 두 개 x좌표, y좌표는 맞는데 이 네모의 중심점을 뜻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매개 변수는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해요. 그래서 중심점으로부터 양쪽 사이드까지의 거리 30픽셀씩 떨어뜨려서 그려라. 그리고 위아래로도 중심점으로부터 30픽셀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그려라 라고 해서 60픽셀, 60픽셀짜리 사각형이 그려지게 된 거고요. 렉트 모드를 센터로 바꾸고 회색으로 그리게 한 후에 그리면 이번에는 중심점이 여기고 너비, 높이를 뜻하게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은 렉트라는 명령어로 네모를 그리는 방법이 4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 엘립스도 엘립스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것도 예제를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방식은 똑같아요. 엘립스 모드 괄호 열고 레이디어스, 센터, 코너, 코너스 이렇게 4가지 매개 변수를 집어넣으실 수 있고 대문자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엘립스 모드 레이디어스 해주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심점의 위치, 세 번째, 네 번째는 반지름을 뜻하고 센터라고 해줬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심점의 좌표,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비, 높이를 뜻해요. 그리고 코너라고 해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의 좌표값, 그리고 요거는 너비, 높이를 뜻해요. 그래서 50픽셀, 50픽셀짜리 원이 그려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엘립스 모드 코너스라고 해주시면 점 2개의 위치 안에 들어가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립스와 렉트는 그리는 방식을 4가지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엘립스 모드, 렉트 모드가 여기 어트리뷰츠에 있네요. 이 밑에 스트로크 캡, 스트로크 조인, 스트로크 웨이트 이렇게 3가지가 선의 두께, 선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선이 꺾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 3가지를 정해주는 명령어예요. 먼저 스트로크 웨이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스트로크 웨이트는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숫자에 따라서 선의 두께가 바뀌어요. 기본 세팅은 1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을 때는 1픽셀짜리 두께의 선으로 그려졌죠. 4로 바꾸면 4픽셀짜리, 10으로 바꾸면 10픽셀짜리 선이 그려지는 걸 이 예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선을 그리는 방식을 바꿔주는 명령어는 스트로크 캡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스트로크 캡하고 괄호 열고 대문자로 라운드라고 넣어주시면 끝단 처리가 이렇게 둥글게 그런 매직 같은 걸로 그리듯이 그 끝이 둥글게 처리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퀘어라고 넣어주시면 마치 형광펜으로 그린 것처럼 끝을 이렇게 직선으로 자른 것처럼 선의 끝이 처리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라고 해주시면 마치 정사각형의 펜촉을 이용해서 그린 것처럼 이 선의 두께의 절반만큼 더 확장돼서 그려지는 형태의 선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트로크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선이 중간에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정해주는 명령어인데 3가지가 있네요. 마이터, 베벨, 라운드. 자, 마이터가 기본 세팅이고요. 선이 이렇게 꺾일 때 꺾이는 거랑 똑같이 모서리가 꺾이는 걸 보실 수 있고 베벨은 꺾이지만 사선으로 처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는 끝에가 매직으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둥글게 처리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도형을 지난 시간에 그렸는데 기본 도형이 사각형까지 있죠? 그럼 오각형 이상의 도형을 그리는 방법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begin shape, end shape 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습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러블랩 심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사이즈는 100픽셀, 100픽셀짜리 윈도우를 만들기로 하고요. 저희 심볼의 모양을 보면 V자 부분을 선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의 두께, stroke weight는 10픽셀로 맞춰주고, 그리고 선의 끝단 처리는 끝에가 둥글게 되어 있죠. 그래서 stroke cap round 대문자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어지는 부분 stroke join miter로 할게요. 사실 라운드랑 마이터는 기본 세팅이라서 써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V를 그리기 위해서 라인을 2번 그릴 건데 X좌표, Y좌표 위치를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한번 위치를 잡아보세요. 첫 번째 좌표는 10픽셀에서 40픽셀, 두 번째 좌표는 50픽셀에서 80픽셀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선 하나가 그려졌고 이제 오른쪽 사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라인 50, 80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90, 그다음에 40.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선 두 개를 그려서 저희 러블랩 마크의 심볼의 아랫부분 V를 그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에 이 부분이 다르죠. 지금 선을 그려서 선이 끝나는 부분은 라운드고 선이 연결되는 부분은 마이터로 돼서 꺾여야 되는데 지금 이 선은 선 두 개이기 때문에 다 끝나는 부분이라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 begin shape, end shape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V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begin shape 이라는 명령어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다 라는 뜻이고요. end shape 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그림 그리기가 끝났어 라는 뜻이에요. 이 사이에다가 vertex라는 명령어를 계속 넣어주면 그 위치 값을 계속 연결하는 선을 그릴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vertex 10픽셀에 40픽셀 이 점이죠. vertex 50픽셀에 80픽셀, vertex 마지막 점 90픽셀에 40픽셀.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위에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자, 실행해보면 저희 심볼의 아랫부분이 그려졌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흰색이 나타났네요. 이게 왜 나타났을까요? 자,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쉐입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 begin shape, end shape 사이에 점들을 쭉 찍어주면 그걸 연결하는 어떤 다각형을 그려주는 명령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이 자동으로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을 칠하지 않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begin shape을 하기 전에 no fill를 넣어줄게요. 흰색 삼각형이 사라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볼까요? 눈을 그리는 방법은 원을 그려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선의 두께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선의 두께를 그냥 이용해서 점을 찍어 볼게요. 포인트 X좌표 위치를 한 15에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로고에 이 점, 눈 표시가 선의 두께보다는 살짝 크거든요. 그래서 스트로크 웨이트 한 13 정도로 바꿔서 그려보죠.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점을 하나 더 찍어야 되겠죠? 포인트 이거는 75에 20 됐네요. 한번 색상을 바꿔볼까요? 선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하고 색상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빨간색이 됐고요. 그리고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칠해 볼게요. 배경색을 칠하는 명령어는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렉트를 이용해서 전체를 어떠한 색상으로 칠해줘도 되지만 그냥 배경색을 하나의 단색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명령어는 background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을 입력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하나를 입력하면 그레이스케일로, 세 개를 입력하면 RGB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검정색으로 배경을 깨끗하게 지워버릴게요. 그럼 검정색 배경 위에 빨간색 러블랩 심볼이 그려졌어요. 자, 백그라운드라는 명령어는 배경을 싹 단색으로 지워버리는 명령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반투명하게 지우진 못해요. 그래서 매개 변수는 그레이스케일이나 혹은 RGB 값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엘립스 모드와 렉트 모드처럼 여러 가지, 4가지 방식으로 그리는 방법을 바꿀 수 있었죠.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도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도구 메뉴에서 색상 선택을 눌러서 색상 선택 창을 열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이런 색상을 선택을 할 때 오른쪽에 보면 HSB라는 게 있고 RGB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RGB를 이용해서 색상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HSB 이걸 이용해서 색상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GB는 레드, 그린, 블루지만 HSB는 Hue, Saturation, Brightness의 약자예요. 자, Hue는 색상값,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이에요. 빨주노초 반환보. 자, 여기를 돌리면 이 S와 B는 변하지 않지만 H 값만 변하고 있죠. 자, 그리고 S는 뭐냐면 이 지금 정사각형으로 보여지는 이 팔레트의 좌우를 뜻해요. 왼쪽으로 가면 0, 오른쪽으로 가면 99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 위아래를 뜻해요.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brightness,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죠. Hue, Saturation, Brightness, 색상, 채도, 명도를 이용해서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색상 선택하는 모드를 바꾸는 명령어는 Color Mod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에 RGB 혹은 HS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색상 선택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 2가지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HSB를 선택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RGB를 선택해서 색상을 고를 때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HSB를 이용해서 한번 색상을 선택해 볼 거예요. HSB로 해놔도 숫자를 하나만 입력하면 그레이스케일이 되고요. 선의 색상을 지금 빨간색으로 RGB인 경우에는 이게 빨간색인데 HSB라고 바꿔주면 이게 255, 0, 0이니까 얘는 검정색이 돼요. 왜냐면은 채도도 낮고 밝기도 낮으니까 그냥 얘는 0, 0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색상이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검정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빨간색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채도를 최고로 올리고 밝기도 최고로 올려주면 똑같은 빨간색이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색상 선택 창에서는 H는 360도 이 각도로 표시를 하고 채도랑 밝기는 0에서 99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세싱 코딩에서는 이 3개의 값은 0에서 255 사이를 넣는 게 기본 세팅이에요. 물론 이 값을 나중에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 세팅대로 사용하시면은 0에서 255 값을 이용해서 색상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H 값, Hue 값만 바꾸면 고채도의 다른 색상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저는 러버랩 로고를 그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여러분만의 코드로 뭔가 의미가 있는 뭐 얼굴을 그려도 좋고 무언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오늘 후반부의 수업에서 응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만의 도형이나 그림, 간략한 픽토그램 같은 걸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지금 보이는 이 영상처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거 되게 신기해 보이지만 정말 간단한 코드예요. 지금 같이 따라해 보면 금방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구조를 입력해 볼게요. void setup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void draw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자, setup이라는 구문, 이 함수 안에 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혹은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딱 한 번만 실행될 부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드로우 안에, 드로우의 중괄호 안에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시키면서 실행하고 싶은 부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간략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셋업 안에다가 사이즈 500픽셀 500픽셀짜리 윈도우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드로우에다가 화면 중간에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왕 배웠으니까 서클을 써볼게요. 서클, 화면 중간에 50픽셀짜리로 원을 그려라 라고 실행을 해보면 500, 500짜리 윈도우가 만들어졌고 50, 50픽셀짜리 원이 그려졌어요. 자, 근데 저는 이 마우스를 따라서 이 원이 계속 그려지는 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지금 250, 250으로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값을 마우스에 따라 변하는 값을 입력시켜 줘야 되는데, 그 값은 프로세싱에서 마우스 X 그리고 마우스 Y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프로세싱에서는 마우스의 위치 값을 자동으로 받아와서 이 부분에 적용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마우스의 위치에 원을 그려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벌써 뭔가 우리가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어떤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계속 원을 그려지는 소프트웨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작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자, 셋업에서 500, 500픽셀짜리 윈도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로우라는 부분이 초당 60회 자동으로 반복이 되면서 실행이 돼요. 1초에 마우스의 위치를 따라가면서 60개의 원을 그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외곽선을 지우고 원을 반투명하게 그리게 세팅을 해볼게요. 자, 외곽선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No Stroke 이라는 명령어로 외곽선을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칠해지는 명령어는 Fill에서 색상을 흰색인데 반투명하게, 더 반투명하게 해볼까요? 50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해보니까 이번엔 마우스에 따라서 반투명하게 원이 그려지네요. 뭔가 그림 그리는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자,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 상태로 계속 프로그램을 지속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화면이 전체 다 흰색이 돼버리고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화면에 원을 한번 그리고 그 위를 반투명하게 검정색으로 살짝 덮고 다시 원을 그리고 반투명하게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면 잔상이 남는 것처럼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백그라운드라는 명령어가 지우는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투명하게 지울 수는 없어요.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솔리드한 컬러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트를 이용해서 화면 전체를 검정색으로 반투명하게 지워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0,0에서 시작해서 전체가 500픽셀, 500픽셀이니까 500, 500라고 입력을 해주고, 지울 때는 무슨 색으로 한다 그랬죠? 아까 검정색으로, 필 검정색인데 반투명하게 정도 투명도로 해서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셋업에서 창을 만들어서 500, 500짜리 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선은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흰색으로 투명하게 그릴 거고, 그런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요. 그럼 화면에 지금 마우스 위치에 흰색으로 원이 그려졌죠. 그런 다음에 반투명하게 지워요. 그러면 어딘가에 흰색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60분의 1초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실행이 되죠. 다시 실행될 때 서클을 그려요. 근데 이미 그 전에 fill 0,50 해서 검정색으로 그려라 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돌아와도 얘는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흰색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흰색으로 칠해라 라고 한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 줄게요. 근데 지금 보셨나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를 잘라낸 다음에 넣고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무언가 지금 프로세싱이 자동으로 이 줄맞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자, 이 중괄호부터 중괄호 사이에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스페이스 키 2개를 친 만큼 안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요. 이거는 괄호가 계속 많이 늘어나도 그 안쪽으로 계속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보기도 편하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도 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다가 잘못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줄맞춤이 틀어졌어. 이럴 때는 편집 메뉴에 자동 정렬이라는 걸 눌러주셔도 되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T, 맥에서는 커맨드 T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줄맞춤을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공백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자, 원이 그려지는데 잔상이 이렇게 남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원이 완벽하게 흰색이었으면 좋겠는데 흰색으로 안 보이고 검정색, 회색으로 보이게 되네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지금 흰색으로 완전한 흰색이 아니라 반투명하게 그리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투명도를 없애서 완벽한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도 아직 회색이에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흰색으로 원을 그려라 라고 한 다음에 검정색으로 전체를 반투명하게 지워라 라고 했죠. 그게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흰색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60분의 1초를 기다려요. 흰색 그리고 지우고 또 60분의 1초 기다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한 거는 지우고 흰색을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주시는 게 맞겠어요. 그 전에 남아있던 그림을 반투명하게 지우고 흰색으로 그려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자, 됐네요. 아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던 이 코드가 완성이 됐어요. 자, 코드 엄청 간단하죠? 지금 공백까지 포함해서 11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코드로 지금 이런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자, 지금은 크기가 50픽셀짜리 원을 그린 거라서 마우스를 이동을 해도 잔상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우스를 빠르게 이동을 하면 뚝뚝 끊기죠. 초당 60프레임을 그리지만 마우스를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빈 공백이 생겼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선이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 프레임이 됐어요. 그럼 마우스의 위치가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점의 위치에서 다음 마우스의 위치까지 선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프레임이 돼서 여기 점에서 다른 위치로 마우스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점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마우스의 위치부터 이 전에 있었던 마우스 위치까지 이렇게 선을 있게 만들면 선이 쭉 연결된 것처럼 그려지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 프레임의 마우스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고맙게도 프로세싱에서는 이전 마우스의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mousex, pmousey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게 돼요. 원을 그리는 것 대신에 라인을 그릴 텐데, 자, 이전 프레임의 마우스 위치 pmousey부터 지금 현재 마우스의 x, 마우스의 y까지 선을 그려라 라고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지 않게 해놨죠. 그래서 라인이라고 명령어를 넣어도 아무것도 안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라는 명령어로 흰색 선을 그리려면 여기에다가 fill 대신에 자, stroke 255 해서 이렇게 흰색으로 선을 그려라 라고 해주고, 선의 두께는 조금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stroke weight 10픽셀 정도로 만들어 보고, 자, 이 렉트는 선이 그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선을 그리라고 해줬으니까 선을 그리지 않아라 라는 명령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선을 그리지 않고 검정색으로 반투명하게 전체를 지우고 흰색 선인데 10픽셀짜리로 선을 이전 마우스 위치부터 현재 마우스 위치까지 그려라 라고 해주면, 실행해보면 아까는 분명히 빠르게 움직이면 뚝뚝 끊겼는데 지금은 빠르게 움직여도 선이 쭉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됐어요. 자, 다음으로 키보드를 눌렀을 때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반응하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셋업과 드로우 이 두 가지 함수의 역할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마우스를 눌렀을 때 그리고 키보드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함수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void 똑같이 써주시고 마우스 pressed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똑같이 void key pressed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마우스 pressed는 마우스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부분, key pressed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사이즈 똑같이 500에 500 픽셀짜리 창을 만들고요. 드로우에는 아무것도 작성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원을 그리게 코드를 넣어 볼게요. 자, 엘립스 마우스의 위치에 크기는 50에 50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행을 해보면 자,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동작할 부분을 이 마우스 프레스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마우스를 누르는 순간에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키 프레스드에다가는 백그라운드 검정색으로 싹 지워볼까요? 실행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무 키나 키보드를 누르면 검정색으로 싹 다 지워지죠. 다시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눌렀을 때,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런 종류의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inp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마우스에 관련된 이런 함수들이 쭉 존재를 해요. 마우스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 마우스를 움직일 때, 마우스가 눌릴 때, 그리고 마우스가 눌렀다 떨어질 때, 마우스의 휠을 돌릴 때, 지금 뒤에 괄호가 달려있는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함수를 뜻하고 마우스 프레스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void mouse clicked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마우스가 눌리는 순간, 얘는 눌렀다 떨어지는 클릭한 순간 반응하는 코드를 이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에 어떤 것에 반응하는 거였지 여러분한테 필요한 함수를 가지고 와서 작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순간에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프레스드 대신에 여기를 드래그드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는 누를 때 반응했지만 이번엔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일 때 반응해요. 자, 아까랑 달라졌죠. 아까는 한 번 눌러야 됐지만 이번엔 드래그하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일 때만 반응하게 이렇게 코드가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서 마우스에 관련된 함수를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는 좀 많죠. 근데 키보드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키 프레스드는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에 실행이 되고요. 키 릴리즈드는 키보드를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실행이 되고, 키 타입드는 이렇게 키보드에서 눌렀을 때 화면에 글씨가 써지죠. 그 순간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다면은 한번 누르고 쭉 키보드가 연타가 되는 것처럼 쭉 계속 작성이 되잖아요. 이때마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보드에 언제 반응을 할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응용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후반에 이런 함수들도 계속 응용을 할 테니까 지금 당장은 마우스 프레스드, 키 프레스드 뭐 이 정도만 이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작성했던 이 러블랩 로고를 그리는 코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뭐 여러분만의 뭐 픽토그램이나 그림 같은 걸 그리는 코드를 만들어 보라고 했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코드를 확장시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러블랩 마크를 그리는 코드예요. 자, 이걸 이용할 텐데 기본 구조인 void setup, void draw를 작성을 해주고 이 코드를 한 번만 실행될 부분과 계속 반복되면서 실행될 부분을 나눠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이 코드 전체에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중간에 바뀌죠. 10이었다가 13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스트로크 캡,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셋업에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컬러 모드도 HSB로 고정이네요. 스트로크 색상도 고정이고, 이 여러분들 코드마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 코드에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보세요. 저는 사이즈는 한 번만 실행되는 당연히 셋업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체 코드에서는 계속 HSB를 연습한다 생각하고 Hue Saturation Brightness 모드만 이 코드에서는 이용해 볼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계속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에다 넣어줄 거고, 스트로크 색상은 고정해 놓고 쓸게요. 그래서 한 번만 실행돼도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로크 웨이트는 뒤에 바뀌어야 되죠. 러번랩 로고가 입 부분과 눈 부분이 두께가 다르니까 놔둬야 되고, 이 부분도 고정해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업에 넣어주고요. 정렬해 주시고, 항상 프로그램 코딩 하다가 중간중간에 커맨드 T, 윈도우에선 컨트롤 T 누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는 칠하는 명령은 없으니까 no fill도 딱 한 번만 셋업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egin shape, end shape, vertex 이런 거는 항상 새로 그려야 될 거고, 네,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라내기 하고 드로우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정리하고요. 셋업 부분에는 딱 한 번만 실행돼야 될 명령어들을 정리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에는 러번랩 로고를 화면에 그리는 거, 배경 지우고 선 두께 정하고 러번랩 로고를 입부분 그리고 선 두께 두껍게 해줘서 눈 2개 찍는 이 코드를 넣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자, 위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러번랩 로고가 화면에 그려졌죠. 자, 이 코드를 화면을 좀 500에 500 아까처럼 키운 다음에 이 러번랩 마크가, 이 심볼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는 원의 중심이 마우스의 위치로 가도록 그렇게만 세팅했기 때문에 마우스 간만 그냥 원의 중심축인 X좌표, Y좌표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됐어요. 자, 그런데 러번랩 마크가 마우스를 따라다니려면, 자, 마우스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 마우스의 위치를 기점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V 표시가 되고 위에 원 2개가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V의 아랫부분, 그 점이 어디였죠? 이게 입을 그리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50과 80, 이 부분이 마우스 X, 마우스 Y가 되면 되죠.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오른쪽 Shift 키 왼쪽에 있는 슬러시를 2개를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우스 위치라고 적어둘게요. 자, 이렇게 써주시는 걸 주석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주석이 뭔지는 다 아시죠? 뭐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숫자 이렇게 표시해놓고 뭐 책 같은데 아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더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주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도 내가 코드를 이렇게 길게 짜놓다 보면 어느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였는지,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짧게 코드를 쓰고 있으니까 기억할 수 있지만 막 1000줄, 10,000줄 이런 코드를 쓰다 보면 내가 코드만 보고 이 코드가 무슨 내용이었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사람만 볼 수 있는 글을 넣어주는 거를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 코드를 다시 봤을 때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주석을 굉장히 잘 써주시는 게 나중에 프로그램 코드를 재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좋고, 주석을 굉장히 열심히 잘 달아주는 습관이 되는 게 당장은 귀찮겠지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도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앞으로 이렇게, 저도 이 수업 동안 주석을 많이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도 설명을 좀 해볼 텐데, 러번랩 로고 그리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슬러시 뒤에 있는 부분은 무시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한 줄로 쓰실 때는 슬러시 2개 뒷부분은 드로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만 보는 이런 주석이 되는 거고요. 여러 줄을 작성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슬러시 별로 시작해서 별 슬러시로 끝나는 사이에 어떤 내용을 넣어도 전부 다 프로세싱에서는 무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명이나 그런 걸 쓸 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거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별을 2번 넣어줘서 쓰는 이 부분은 이 전체 이 문서에 대한 설명을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써도 사실 전혀 상관은 없어요.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보면 닥 커멘트라고 되어 있죠. 이 도큐멘트에 관련된 주석을 달 때는 이렇게 슬러시 별별로 시작해서 별 슬러시로 하는 게 이 전체 문서에 대한 커멘트 주석을 달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만 작성하셔도 사실 전혀 상관없고 예제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필요한 내용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드로우 함수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이 점이 마우스의 위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 것들도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50, 80 여기 옆에다 적어 볼게요. 대신에 여기다가 마우스 X, 마우스 Y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이 점은 마우스를 따라다니지만 다른 점들이 지금 따라다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다른 점들이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위치가 50, 80이었어요. 이 10픽셀은 50보다 40픽셀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마우스 X보다 40픽셀 작은 위치. 이거는 마우스 Y의 위치보다 40픽셀 얘도 작은 위치. 이거는 마우스 X보다 40픽셀 큰 위치. 요거는 마우스 Y보다 40픽셀 작은 위치.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치 값을 바꾸기 위해서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값은 원래 위치가 50이었는데 40픽셀이 작은 거니까 마우스 X 마이너스 40픽셀. 그럼 마우스 위치보다 40픽셀을 뺀 값.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프로그램 코드상 중간에 어디든지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 40픽셀. 지금 마우스 위치는 원래 80픽셀 위치였는데 이거보다 40픽셀이 작은 위치죠. 그러면 얘는 마우스 Y 마이너스 40픽셀. 자, 요것만 바꿔보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잘 쫓아오네요. 마우스의 위치에서 왼쪽으로 40픽셀, 위로 40픽셀 위치의 점이 같이 잘 이동을 해요. 다음 오른쪽 사선도 따라오게 바꿔볼게요. 자, 원래 위치가 50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값은 50보다 40이 크네요. 마우스 X 플러스 40.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우스 Y 마이너스 40. 실행해 볼까요? V 마크는 마우스를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위에 눈 두 개도 한번 따라다니게 해보죠. 25는 마우스 X보다 마이너스 25. 이 점은 마우스 X보다 25픽셀 커지면 될 거고, 자, 이건 Y축이죠. Y축에서 80보다 60픽셀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마우스 Y보다 60픽셀 작게, 마우스 Y보다 60픽셀 작게. 다 됐네요. 자, 실행해보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러버랩 로고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상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수식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수학에서랑 마찬가지로 사칙연산을 식에 넣어주시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실행이 되고 나중에 더하기, 빼기가 실행이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40이란 숫자 대신에 4 곱하기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학과 똑같이 4랑 10을 먼저 곱하기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뭐 400 나누기 10 이렇게 해도 당연히 사칙연산에 의해서 이거 먼저 실행이 되고 빼서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칙연산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 사칙연산 순서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 지금 기억해 두고 계세요. 이거 외에도 이렇게 괄호를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괄호를 넣어 주실 때 중요한 점은 괄호가 시작이 됐으면 항상 닫히는 괄호는 세트로 같이 존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괄호가 하나는 열렸는데 하나가 닫히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괄호가 없다고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될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 별, 슬러시.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뜻해요. 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기본 코드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셋업과 드로우는 여러분도 각자 항상 이렇게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즈는 계속 500에 500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백그라운드를 항상 검정색으로
칠해주기로 하고 화면 위아래로는 중간에 화면 좌측에 있는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엘립스 위치는 0,250 그리고 사이즈는 50에 50.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좌측 끝에 원이 하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이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는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만든 거니까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해서 마우스를 이동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한 픽셀씩 이동하게 이렇게 코드를 짜려고 해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 값이 0이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이 값이 1이 되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3이 되고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숫자가 1씩 계속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코드는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고정되어 있는 숫자를 변하는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라는 거를 살짝 언급을 했어요. 뭐 int라는 거 얘기했고 float 뭐 이런 게 있다. 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고정되어 있는 숫자 대신에 마우스 x, 마우스 y처럼 숫자가 마우스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됐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한 내가 직접 지정하는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셋업 위에다가 int 띄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x position은 0. 자, int는 인티저의 약자예요. 자,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 여기 x position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준 건데 앞으로 이 코드에서 x position이라는 이 값을 써주면은 이 값에 저장되어 있는 이 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 숫자 0 대신에 여기다가 xposition이라고 적어주면 여기에 이 xposi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 전혀 달라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xposition이라는 값에 0이 저장돼 있고 그 0을 계속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대신 컴퓨터는 xposition이라는 이름으로 0이라는 숫자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순간 이 컴퓨터는 기억하고 있던 메모리에 xposition이라는 이름으로 0이 저장돼 있던 메모리를 삭제를 하게 돼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도 이 xposition이라는 값을 계속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에는 0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드로우에 들어오고 나면 xposition이라는 값을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실행해보면 원래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됐을 때는 분명히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었는데 셋업이 실행되고 나서 드로우에 들어왔더니 xposition은 10이야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이 줄이 실행되고 나서부터는 xposition이라는 변수에는 숫자 1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10픽셀 위치로 값이 바뀌어서 그려진 거죠. 100이라고 바꾸면 위치가 또 바뀌는 거고요. 이 첫 번째 줄에서는 앞에 int라고 이렇게 붙여줬고 이 뒤에서는 바로 갖다 썼죠.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 변수의 종류, 이거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야 라고 알려주는 이 구문은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요. 자, 이 순간에 컴퓨터한테 야, xposi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수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변수에다가 0을 저장해 라고 알려준 거죠.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이 부분부터 실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셋업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드로우가 반복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xposit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이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값을 항상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산을 시켜서 새로운 값을 저장을 시켜 볼게요. 자, xposition 플러스 1. 자, 이 구문을, 이 줄을 한번 보세요. xposition은 xposition 플러스 1. 자, 이게 수학에서는 절대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xposition이 xposition 플러스 1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 equal 기호, 양쪽이 같다라는 이 기호는 프로그래밍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현을 처리를 해서 이 변수에다 저장을 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양쪽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즉 오른쪽에
지금 현재 X 포지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읽은 다음에 그것과 1을 더해요. 그 값을 여기에 저장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저장돼 있던 0이라는 값과 1을 더해서 1이 됐겠죠. 그 더한 값이 X 포지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줄이 실행이 되면 X 포지션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픽셀 위치에서 화면에 그려진 다음에 드로우가 다시 반복돼서 실행이 되겠죠. 다시 오면은 다시 X 포지션에다 1을 또 더해라 라는 구문이죠. 그러면 이번엔 2가 되고 그려지고 3이 되고 그려지고 4가 되고 그려지고,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1씩 더해지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어떤 값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데 변수의 종류를 나눠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바, 즉 프로세싱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프로세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프로세싱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보시면, 자, 왼쪽에 데이터라는 부분에 여기 기본 형식인 변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불리언, 바이트, 캐릭터, 컬러, 더블, 플로트, 인트, 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용한 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트는 인티저의 약자고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할 수 있는 정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써 있다시피, 자, 21억 정도 되는 숫자부터 마이너스 21억 정도 되는 숫자 사이의 정수만 저장할 수 있대요. 이 숫자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1억까지 되는 숫자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화면에서 픽셀 위치도 21억 픽셀을 우리가 쓸 일은 없을 거고, 뭐 21억까지 계산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혹시나 21억이 넘어가는 단위가 쓰여질 때가 있다면 이 변수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걸 기억하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로트라는 변수의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플로트는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가 아닌 소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고요. 소수점 이하짜리가 있는 그런 숫자를 저장할 수 있고, 사실 플로트가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소수점 이하의 소수점 아래 자리의 숫자들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을 막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냥 소수점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이고 범위는 굉장히 넓게 저장이 된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는 이 플로트라는 변수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 플로트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변수의 종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 캐스팅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그런 코딩을 해야 되는데, 플로트만 이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로트라는 변수만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코딩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플로트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불리언이라는 변수인데 얘는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 단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비트라는 단위가 있다고 했어요. 0 혹은 1만 저장할 수 있는 단위이고, 이 불리언이라는 변수는 참 혹은 거짓만 저장할 수 있는, 즉 0, 1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예요. 가장 단순한 변수의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바이트라는 변수는 그 비트가 8개가 모여서 127부터 마이너스 128까지 저장할 수 있는 변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두이노랑 프로세싱이 통신을 할 때, 이럴 때 좀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변수예요. 이 변수의 종류는 캐릭터의 약자고 문자 1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아두이노랑 통신을 하거나 문자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쓰이지, 이 수업에선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변수의 종류예요. 자, 컬러라는 변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컬러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더블이라는 변수는 플로트랑 굉장히 비슷한 변수인데 사실 우리한테는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long이라는 변수는 인티저랑 거의 비슷한 변수인데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고요. 인티저보다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 정도의 수치까지 저장할 수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인티저로 계산이 불가능한 숫자를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long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가 변수의 종류고요. 우리는 일단은 대부분 float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코딩을 시작할게요. 자, 다시 이 코드로 돌아와서 지금 xposition이라는 값을 1씩 더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티저, 즉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로 만들어 놨는데 float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주면 앞에 변수의 종류를 써주고 이름을 써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문은 변수를 선언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선언하는 순간 컴퓨터는 이 변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변수의 이름을 선언하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먼저 영문, 소문자로 작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어가 두 개가 연결된다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캐릭터는 대문자로 써주시면 화면에서 좀 보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엑스포지션처럼요. 그리고 이미 프로세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라고 하는데 함수 이름이나 시스템 변수 같은 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엑스포지션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미 프로세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까 마우스 X 이런 값을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피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그냥 포지션, 엑스포지션이라고.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값은 이 원이 그려지는 그 X좌표의 포지션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X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준 것처럼 딱 코드 중간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 값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코드를 다시 읽었을 때 훨씬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A라고 지어줄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A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코드를 다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까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할 때 마우스 X, 마우스 Y처럼 이미 프로세싱에서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름은 피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 시스템 변수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프로세싱이 실행되고 나서 윈도우의 사이즈를 이렇게 사이즈란 명령어로 정해주고 나면 이 창의 너비와 높이를 width, height라는 시스템 변수로 읽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원을 그리는 위치를 X좌표는 이 변수를 이용했고 Y좌표는 제가 직접 계산을 해서 화면의 중간으로 잡아줬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height라고 써주면 Y축의 값이 이 창의 높이만큼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 중간에다 내가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height 나누기 2라고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화면의 중간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치를 잡을 때 내가 화면 중간에 보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직접 250 이렇게 적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코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 게 윈도우 사이즈를 변경을 하더라도 다시 실행하면 자동으로 창의 중간에 가도록 이렇게 코드가 작성되면 코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width, height 같은 시스템 변수를 적극 이용하시는 게 코딩을 잘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추후에 다른 예제를 하면서 width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러블랩 로고를 이용한 코드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는데 자, 이 색상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스템 변수 중에 frame count라는 시스템 변수가 있어요. 자, 이 frame count는 매 프레임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숫자가 커지는 그러한 변수예요. 그러니까 초당 60회 드로우가 반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당 60씩 커지겠죠. 자, 이 값을 이용해서 러블랩 로고의 색상값, 그 휴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셋업에서 스트로크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녹색이 된 거죠. 이 부분을 드로우로 가져와서 계속 변경을 할 텐데 이 숫자 100 대신에 프레임 카운트를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프레임 카운트가 매 프레임마다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빨간색에서 시작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이 변하게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마우스를 따라다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변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왔어요. 하나의 스펙트럼이 한 바퀴가 돌았는데 그 이후에 멈춰 있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색상을 선택할 때는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만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 값을 초과를 해버리면 그 이상은 적용이 되질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갔다가 다시 0으로 돌아와서 255까지 갔다가 이걸 반복시키고 싶어요. 러버렛 마크가 계속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반복이 되도록 프레임 카운트라는 숫자는 계속 커지지만 이거를 256으로 나눈 나머지, 자, 퍼센트는 나머지예요. 그래서 256으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은 1씩 계속 증가를 하더라도 256으로 나누면 0에서 255로 제한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러버렛 로고가 빨주노초 파남보 다시 빨간색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상이 변하면서 밝기가 막 깜빡깜빡깜빡 거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색상을 지정하는 방식이 색상, 채도, 명도예요. 자, 이 명도 값을 랜덤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랜덤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에도 이 랜덤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자, 이 밝기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255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걸 랜덤하게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숫자 대신에 랜덤 괄호 열고 0 쉼표 256.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 랜덤이라는 함수가 0에서 255 사이에 256이 포함되지 않는 255 사이의 숫자를 랜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값이 밝기 값에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면 따라다니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변하긴 하지만 막 밝기 값이 어두워졌다 빨가졌다 하면서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지금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 랜덤이란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2개 입력할 수도 있지만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하나만 입력을 하셔도 0에서부터 이 숫자보다 작은 숫자까지의 랜덤한 숫자를 출력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을 생략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실행해 보면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죠. 자, 랜덤은 정말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또 새로운 창을 하나 열었어요. 이번에는 조건문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문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실행되는 코드를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불리언이라는 변수의 종류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조건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if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추가로 안에다가 참 혹은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구문을 입력해 주실 수 있어요. 프로세싱에서 참은 true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거짓은 false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if 괄호 열고 false 하고 괄호 닫고 중괄호로 작성을 했더니 dead code라는 에러가 뜨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거짓이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물음표로 작성해 놓은 부분에 참 혹은 거짓으로 판별될 수 있는 어떠한 구문을 집어 넣어야지 지금 이 내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물음표 대신에 false라고 써버리면 그냥 무조건 거짓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실행될 수가 없는 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이 코드는 죽은 코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코드를 여기에 넣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기본 구문을 작성을 하고
드로우 안에다가 if 구문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마우스 x가 250보다 큰 경우라고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칠해라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회색 창, 기본 창이 나오다가 마우스 X의 위치가 250보다 커지는 순간 흰색으로 바뀌죠. 돌아와도 반응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한 부분은 처리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마우스 X가 250보다 큰 경우에는 배경을 흰색으로 칠하고 이게 아닌 경우에 다른 행동을 하게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참이라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실행을 하고 아니라면 이 부분을 실행해라. 그래서 아닌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칠해라 라고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검정색,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 흰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화면에서 마우스가 오른쪽 부분에 있을 때, 왼쪽 부분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이즈 변경에도 문제가 없게 하고 싶다면은 화면 전체 넓이의 절반보다 큰 경우라고 바꿔도 코드는 똑같이 실행이 되죠. 만약에 화면을 3분할을 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땐 흰색, 가운데 있을 때는 회색, 왼쪽에 있을 때는 검정색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 X가 전체 너비의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검정색을 칠하고요. 그게 아닌 것들 중에 만약에 마우스 X가 전체 너비의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회색으로 칠해주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255로 칠해라. 조금 뭔가 복잡해졌죠? 자, 여기다 설명을 적어 볼게요. 만약 화면 3분의 1보다 작으면 만약 화면 3분의 2보다 작으면 자, 이 부분은 전체 3분의 1보다 더 마우스 X가 작은 경우에 검정색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것들 중에 3분의 2보다 작은 경우는 회색.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은 전체 화면의 중간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 부분일 때는 회색. 그 두 개를 다 뺀 오른쪽 부분일 때는 이렇게 흰색을 해라 라고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if문 안에 if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else라는 구문 안에 if문이 들어갔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 커맨드 T를 눌러서 정렬을 했는데 정렬을 해주면 지금 else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자, if문이 여기서 시작해요. 자, if문이 여기서 시작하죠. 이 줄이. 그 여기 가장 앞이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자, 그 칸에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 중괄호랑 만나죠. 이 중괄호랑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else라는 중괄호가 여기서 시작했죠. 그거의 가장 구문 앞을 가보면 이 위치예요. 그 위치에서 내려가 보면 이 중괄호랑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중괄호라는 거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if가 시작된 게 중괄호가 여기죠. 그 가장 앞을 가보면 여기고 따라 내려가 보면 여기 있고 얘도 요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내려가서 만나보면 여기 있는. 그래서 항상 이 줄맞춤을 잘 해주시는 게 코드를 나중에 다시 볼 때 훨씬 도움이 되고 항상 커맨드 T, 컨트롤 T를 누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실행해 보시면 검정색, 회색, 흰색, 검정색, 회색, 흰색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if, else 구문까지만 지금 했는데 사실 else if라는 구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훨씬 간단하게 코드가 바뀌죠. 자, 만약에 3분의 1보다 작을 땐 검정색, 3분의 1보다 작지 않은데 3분의 2보다 작을 땐 회색, 나머지는 흰색. 자, 이런 식으로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구문을 작성하실 수 있고 이 else if는 여러 개를 쓰실 수도 있어요. 자, 5단계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5분의 1보다 작은 경우, 5분의 2보다 작은 경우, 5분의 3보다 작은 경우, 5분의 4보다 작은 경우, 나머지 그렇게 해서 50, 100, 150, 200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해보면
5단계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if, else, else if 이 구문들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if 구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전체를 2분할로 해서 이렇게 코드를 바꿔놓은 다음에 현재는 작으면이라는 코드죠. 근데 이거를 방향을 바꿔주면 크다면 이라는 코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동작하겠죠. 클 때 검정색, 작을 때는 흰색. 그리고 여기에 적어주실 수 있는 비교 구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세싱 레퍼런스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프로세싱 레퍼런스의 왼쪽에 아래쪽을 보시면 Relational Operators라고 돼서 비교 연산자라는 구문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딱 6개 뿐이에요. 자, 느낌표 equal 기호는 같지 않다.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할 때 equal 기호를 하나 썼죠. 자바라는 언어에서 같다라는 표시를 할 때는 equal 기호를 2번 넣어서 더블 equal 기호를 넣어줘요. 그래야지 양쪽이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블 equal은 같은 경우,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렇게 6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의 값을 비교할 땐 느낌표 equal 다른 경우, 작은 경우, 작거나 같은 거,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큰 거. 자,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들도 실습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화면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을 때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배경 색깔이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게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지금 정지하시고요. 작성해 보셨나요?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똑같겠죠. 마우스 X좌표가 화면의 중심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로 구분을 했고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안에다가 if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마우스 Y가 하이트 절반보다 큰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빨간색을 칠해볼까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녹색,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핑크색, 청록색 이렇게 해볼게요. 화면을 4조각으로 나눠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배경 색상이 변경되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자, 레퍼런스 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왼쪽 가장 아래 로직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if 구문의 괄호 안에다 쓸 수 있는 구문이에요. 자, and 기호 2개, 수직선 기호 2개 이렇게 넣어주면 and 2개는 그리고란 뜻이 되고요. 수직선 2개가 되면은 혹은 이라는 뜻이 돼요. 자, 이걸 이용해 본다면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마우스 X의 값이 너비의 절반보다 크고 마우스 Y의 값이 높이의 절반보다 클 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땐 검정색, 그게 아닌 경우에는 흰색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쪽에 있을 때 이 4분의 1 영역에 있을 때는 검정색, 나머지 영역에 있을 때는 흰색 이렇게 그려지게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자, 수직선 기호 2개를 넣으면은 이것 혹은 이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돼도 검정색으로 칠해질 거예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쪽에 있을 때만 흰색이고 나머지 공간에 있을 때는 검정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 구문 안에 괄호 안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구문들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레퍼런스 페이지에 보시면은 느낌표, 이 로지컬 not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참은 거짓, 거짓은 참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연산자인데 이 연산자는 당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쓸 일이 없을 거고요.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if문과 아까 사용했던 변수를 같이 섞어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베이스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작성했던 코드가 이거죠. 흰색 원이 오른쪽으로 1픽셀씩 이동하면서 계속 화면 밖으로 사라져 버리는 코드였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 원이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고 양쪽 벽에 부딪히면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쪽 벽으로 가서 부딪히고 나면 반대편으로 돌아오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면 밖으로 부딪히는 거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x
포지션이 화면의 너비보다 크다면 이란 뜻은 이 원이 화면 밖으로 나갔다면 이란 뜻이겠죠. 그때부터는 돌아오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부분에다가 어떤 구문을 넣어서 이 숫자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숫자 1씩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변수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안은 플로트 형식의 변수만 계속 사용하게 될 거예요. 스피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할게요. 이 스피드를 숫자 1 대신에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X 포지션은 항상 스피드의 값만큼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X 포지션의 값이 화면보다 커진다면, 화면 밖으로 나갔다면 스피드를 마이너스 1로 바꿔라 라고 코드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자, 1픽셀씩 1픽셀씩 계속 이동을 하다가 화면 끝에 부딪히면 돌아오게 되죠. 왜냐? 스피드가 1이었다가 마이너스 1로 바뀌니까. 근데 또 왼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부분도 처리해주기 위해서 if문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만약에 X 포지션이 0보다 작아지면 다시 스피드를 1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볼게요. X 포지션 값이 계속 1씩 증가를 하다가 화면의 너비보다 커지는 순간 스피드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고, 왼쪽으로 쭉 돌아오다가 X 포지션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 스피드 값이 1로 바뀌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 그리고 if문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이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복문이라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복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사람은 뭔가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거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처음부터 뭔가 계산을 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용한 기계인 거죠. 불평하는 일도 없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복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비주얼적인 걸 표현을 할 때 특히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것들을 이용한 작업이 많이 보여요. 굉장히 많은 파티클을 이용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문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프로세싱 스킬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이 반복문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가 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이 반복문에도 익숙해지실 테니까 오늘 해보고 너무 어렵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수업을 들으시면서 응용하다 보면 어느샌가 반복문에 익숙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while이라는 구문을 설명드릴게요. 자, if문과 구조는 똑같죠. if 대신에 while이라고 써주고 괄호 안에다가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if문의 괄호랑 똑같은 구문을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반복문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while이라는 반복문은 이 중괄호 사이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을 괄호 사이, 지금 true라고 적어놓은 이 부분의 표현이 참인 경우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true는 항상 참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노란색에 있는 무언가 코드들이 영원히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면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이 무한하게 무언가를 계산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라는 것에 빠지면서 동작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 피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이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자, while이란 구문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볼 예시를 한번 수작업으로 점을 반복해서 찍어 볼게요. 사이즈 계속 하듯이 500에 500으로 만들어 주고요. 포인트를 찍을 건데, 자, 선의 굵기를 한 10 정도로 만들어 주고, 포인트라는 명령어로 자, 20의 화면의 세로는 중간에 그려 볼게요. 일단 뒤에 while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서 생략을 시켜 놓은 다음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점이 하나가 찍혔죠. 자, 이거를 20픽셀 간격으로 찍어 볼게요. 20, 40. 자, 제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점을 쭉 다 찍었어요. 지금 빨리 감기를 지루하실까봐 빨리 감기를 했는데,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하지 않겠죠? 수작업으로 할 거면 이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고 말지, 프로세싱이랑 소프트웨어까지 깔아가면서 이렇게 코딩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점을 찍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점을 찍는 거를 while이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줄여볼게요. 자, 제가 지금 점 찍는 거를 쭉 길게 작성한 코드를 너무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반복 내용이라고 축약을 해놨고요. 지금 이 부분을 참조해서 지금 아래 반복문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자, while이라는 구문은 지금 여기 이 물음표를 작성해 놓은 이 부분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구문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물음표가 참인 동안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반복되면서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음표에 들어갈 부분은 언젠가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반복되는 구문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반복되는 부분 보시면 거의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숫자만 20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 숫자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float 그다음에 x position 해주고, 처음에 시작은 20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20이라고 숫자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한 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괄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쓰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20이라는 숫자는 지금 x 포지션을 가지고 와서 계속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0 대신에 x 포지션을 넣어주시고, 반복할 때마다 20씩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처음에는 20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x 포지션에 x 포지션 플러스 20을 해서 계속 증가를 시켜줄게요. 20씩. 그래서 20에 그렸다가 40, 60, 80, 100 이런 식으로 20씩 증가를 하고,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부분을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죠. 물음표 대신에 x 포지션이 500보다 작은 동안에만 계속 반복을 해라 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기 전에 아까 필요 없는 구문은 지워주시고요. 실행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 그려졌어요. 지금 노가다한 거랑 뭐가 달라요?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숫자만 조금씩 바꿔볼게요. 이 간격을 20씩 키우는 게 아니라 10으로 바꾸기만 해도 다시 실행해보면 간격이 좁아져죠. 그래서 노가다로 내가 작성을 했을 때는 그 간격을 20씩 바꾼 거를 다 타이핑을 다시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한다면은 그런 간격 같은 것도 빠르게 변경을 하면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강점이 있어요. 자, 지금 while 구문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while 구문을 이용해서 다양한 반복문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while 구문과 비슷한 for라는 구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while 구문은 그대로 두고 똑같이 실행이 되도록 for 구문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for라는 구문은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for 괄호 열고 어떠한 구문이 들어가고 세미콜론, 또 하나의 구문이 들어가고 세미콜론, 또 하나의 구문이 들어가고 괄호 닫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이 중괄호 사이에 있는 코드들이 반복이 되는 구조예요. while에서는 위에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구문이 있죠. 500보다 작은 동안 그 값을 증가시키면서 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 줄로 합쳐 주실 수가 있어요. float xpose는 변수는 겹치면 안 되니까 이름을 바꿔줄게요. 20. 자, 20에서 시작해서 xpose가 500보다 작은 동안
포즈는 x 포즈 플러스 20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포문 구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변수를 생성하는 부분, 그 부분을 첫 번째에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부분이죠. 500보다 작은 동안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시켰던 부분, 이 부분을 여기에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구문을 똑같이 중괄호 안에다 넣어 주시면 이제 while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뭔가 while보다 길이가 짧아졌죠. 한 줄에 변수를 생성도 하고 조건문도 들어가 있고 증가 감소하는 부분까지 한 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포문이에요. 그리고 반복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딱 반복하는 내용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안 고쳐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똑같죠. 포문과 while 구문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게 되니까 이런 구문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주로 반복문은 사실 포문을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제가 코드를 미리 짜놨는데 실행부터 시켜볼게요. 자, 결과는 아까 했던 결과랑 똑같죠. 그런데 반복문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자, draw라는 함수가 초당 60회 반복이 되는, 사실 우리가 이미 반복문 비슷한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draw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을 찍는 이 프로그램과 아까 포문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걸 질문한 것 같은데 이 draw에서 반복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draw에서 반복이 되는 구문은 초당 60회 반복이 되면서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실행을 했을 때 쭈루룩 점이 찍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었죠. 하지만 포문을 이용한 반복문은 우리가 화면에 그려지는 과정을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시켜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켜서 보여주고 싶으시다면은 드로우를 이용한 반복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한 번에 화면에 여러 개를 그리고 싶다. 그럴 때 반복문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반복문을 이용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for 플로트를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xpose는 20에서 시작해서 xpose가 너비보다, 화면의 전체 너비보다 작은 동안 xpose를 20. 자, 제가 지금 xpose 플러스 20 이렇게 적어줬는데 이렇게 적어주는 것과 xpose 플러스 이퀄 20 이라는 구문과 xpose는 xpose 플러스 20 지금 이 구문과 이 구문은 똑같은 코드예요. 이 값에 어떠한 숫자를 더해라 라는 이런 구문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대신에 좀 줄여서 플러스 이퀄이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은 20이라는 숫자를 xpose에 더해라 라는 뜻이 돼요. 포문에서는 이 부분에 세 번째 구문에 증가 감소하는 코드를 많이 넣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이퀄이라는 연산자를 많이 써요. 똑같이 엘립스 xpose를 x축으로 놓고 y는 하이트의 2분의 1 넣어주고 10픽셀짜리로 그려주면 실행하면 바로 20픽셀 간격의 원이 쭉 그려지는 거죠. 자, 드로우에다가 백그라운드 255에서 흰색으로 지워주고, 자, 이 상태에서 화면 중간에 그리는 게 아니라 마우스 Y에 따라가게 이렇게 해주고 실행해보면 여러 개의 점이 마우스 Y에 반응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한 프레임에 한꺼번에 그리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포문이나 while 구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드로우 안에다 넣어주시면 한꺼번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했던 내용들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변수, 조건문, 반복문. 사실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2주나 3주 정도를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는데 영상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도 있고 중간에 끊어서 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수업 동안 본 것만 가지고 바로 이해가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편은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응용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